있다라는 점 우리 홍쇼 팬 여러분들께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금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지 않나 싶은데 또 전국적으로 또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스튜디오고요. 홍쇼 310화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글쎄 뭐 오늘 축구가 화제죠.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많이 응원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어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 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골키퍼는 이제 실수 한 번이 바로 골로 직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선수에게 걸려서 넘어질 때 이렇게 붕 뜬 공을 잡는 이런 훈련 같은 거를 좀 더 좀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물론 뭐 사람 마음이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참 너무 안타깝게 어이없게 한 골을 먹고 우리가 1대 0 으로 졌습니다. 뭐 그래도 그 저만 하더라도 옛날하고 다른 건, 여러분들도 예전에 기억나시죠? 옛날 월드컵 할 때 정말 그 가슴 졸이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극도로 초긴장 상태로 전국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TV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비단 축구뿐 아니라 뭐 옛날에 뭐 권투 같은 것도 세계 타이틀전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뭐 지면 뭐 땅이 꺼지듯이 슬퍼하고 이기면 좋아서 난리가 나고 스포츠 경기 하나로 일희일비하고 전국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어 그것도 일종의 스포츠 경기의 하나로 감상을 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팀도 여유 있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남아공은 뭐 이기겠죠. 비기기만 해도 나가고 뭐 진다 해도 뭐 또 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아무튼 잘 되길 빕니다. 여러분 인사 올려야죠. 아임민트 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반갑습니다. 홍영희 님, 야식은 건강에 해로운가요? 네,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혈당 뭐 문제도 있는데 아 위식도 역류가 야식의 아주 그 야식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즘 또 가장 흔한 위장 질환이 위식도 역류거든요. 요것도 이제 30-40년 전만 해도 위궤양이 흔했잖아요. 그래 갖고 TV 광고마다 뭐 속이 쓰릴 때는 뭐 겔포스 뭐 미란타 뭐 암포제렘 이런 거 광고 무지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궤양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약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 약을 개발한 분들이 뭐 노벨상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도 역류가 제일 흔한데 야식이 식도 역류의 아주 디렉트한 원인이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을 걸 추천을 합니다. 푸른버섯 박혜수님, 네, 행복소금님, SW 김, 네, 제주가 지금 비바람이 강하죠. 열매님, 언론사 부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뭐 옛날에 경향신문 뭐 몇 군데 있었고 그 얘기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제가 한동안 몸담았던 언론사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중앙일보 부도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거보다는 원인이 뭐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고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언론이나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상큼이 프린세스 줄리님 반갑습니다. 안젤리나 김님.
네, 용종 제거, 아무래도 떼는 거니까 약간의 출혈 뭐 있을 수 있고 좀 아플 수는 있는데 괜찮을 겁니다. 저거는요, 무조건 경과를 봐야 돼요. 이게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면 뭔가 여기서 좀 탈이 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좀 뭔가 좀 불쾌한 통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별빛 윤지님 쇼츠 보시고 오늘이라는 쇼츠는 비욘디가 만드는 게 아닌데 그분이 정말 참 이 홍쇼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뭐 200개 뭐 이렇게 올리시는데 어쨌거나 그분 덕분에 제가 홍쇼에서 한 이야기가 일반 인구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조회수가 8천만 뷰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참나 하여간 재밌는 분이 계셔 갖고 뭐 그분은 그분대로 좋은가 봐요. 뭐 조회수가 나오고 하니까 뭐 나름 수익도 생기실 것 같고 뭐 저도 뭐 저작권을 따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어차피 이게 제가 공익적으로 돈을 벌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크미님 아까 인사드렸죠? Before the rain, after the rain이 아니고 Before the rain. 네, 반갑고요. 이재선님, 네, 저희 홍쇼를 아껴주는 분이죠. 호야님, 윤희님도 오셨고, 파인트리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선화님, 김아프로디테. 어플이 나오는 걸 언제 아시죠? 이제 지금 뭐 한창 제 둘째 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식이 하는 게 좀 못 믿어 없잖아요. 본인이 뭐 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 IT 일을 했으니까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김성순, 초록별, JHJ님, 베제크, 최효린, 또 주님, 라운젠나, 현선이, 늘샘 농장님, 청송이시구나. 청송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이제 주황산도 그렇고, 거기 백두대간 호랑이 공원도 가보고 싶고 말이에요. 케이코 하나머리님, 재산제나 비염이 치매를 유발한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관절 치료제가 아니고 좋다고 이렇게 건기식으로 널리 쓰이는 글루코사민이 또 치매에 안 좋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계학적인 하나의 경향성이 관찰된 거고 아직 강력한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력한 학회나 뭐 세계보건기구나 식약처나 뭐 유명한 대학에서 바로 개입을 하겠죠.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문제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구라는 게 뭘 하다 보면은 어떤 거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많이 나오는 게 좀 관찰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여러 개 좀 반복적으로 나와야 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김지원님, 4분의 1 먹는 거 괜찮습니다. 바르는 건 아무 때나 발라도 되고 노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약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망고 집사님, 홍관표님, 성명자님,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요게 이제 새벽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생리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혈당이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김봉선님, 망고 집사님은 상하이 다녀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상하이 멋지죠? 이도화, 나유경, NCJ님, 김다나, 그리고 오영도님, 언제나 그러하듯 예쁜 살구로 우리 PD들 성함을 열거해 주시네요. 초코쿠키님, 자전거에 빠지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인춘, 네,
그리고 키메메스님, 네, 비욘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순, 남현재, 천안에 계시군요. 기억하겠습니다. 김영애님, 머리돌, 제이맘, 스타리실버, 이윤숙, 정광숙, 진이야, JGKML님, 이수진님, 머리돌, 현존원, 김근태, 김정혜, 정주선, 김석, 이수진님, 말리양, 김경자, 저달님도 오셨고, 근데 익숙한 성함들이 계속 보이니까 반갑네요. 햇살이님, 네, 손을 많이 쓰면 마비가 오죠. 여기 신경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또 풀어주면 돼요. 그거는 생리적인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부리는 것보다. 현선이님, 네, 비문증 노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현자강님, 녹내장,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생기더라고요. 비욘디의 녹내장 좋은 영상들 의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희 비욘디의 자랑이라면 어쨌거나 그 좀 검증되고 평판이 좋은 분들만 모시려고 애를 써요. 저희가 뭐 개런티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욘디에 출연한 선생님 병원에 가서 뭐 비욘디를 보고 왔다 아니면 뭐 홍 박사가 추천해서 왔다 하시면 그래도 뭐 원장님이 좀 더 성의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롬님, 아름다운 세상. 네, 그래요. 오늘 주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프린세스 줄리님은 지식인이야. 소스를 딱 밝히시네. 로이터에 소셜 미디어와 비디오 네트워크 때문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레가시 미디어라 그러죠. 전통 그 언론사들이 이제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하려는 거예요. 이승란, 나의 뚜부나이 나나님, 치과 추천도 비욘드에 나온 분, 김민님 수익을 많이 올린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홍감표님, 영원한 친구, 김민, 민지연님, 이쁜이님, 조하나님, 파샤님, 예, 이쁜이님 요소 호기로 한 번 재검 더 해도 뭐 아픈 게 아니고 후 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완치가 됐겠죠. 랩 다이아몬드, 김진경, 네, 윤영아 대위 역할을 하셨구나, 우리 무열 씨가. 네, 아무튼 제가 광팬입니다. 블루스카이님, 그래서 역류성 위식도는 일단 약을 먹어야 돼. 열심히 먹는 약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식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베개 좀 높이고 이게 열리게 하는 괄약근이 열리게 하는 뭐 알코올, 카페인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한은주, 일회용 강아지야, 맘마미야. 서익숙님 80.7 조금 높네요. 네,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잎클로바 이윤숙님은 MRI 미세 촬영 결과 과잉 진료까지야 뭐 이미 받으셨는데 그거 과잉 진료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필요가 있어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MRI를 췌장관을 그렇게 뭐 자주 찍을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피버님도 늘샘 농장 청송으로 자전거 타라고요. 고수경님, 핑크써니는 대구에 계시고, 이원진 만물도사, 왕땡님, 머리커트 좀 이제 해야겠죠? 콜로라도는 날씨가 맑다. 이녹시딜, 안젤라 선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발라도 됩니다. 양평 그란폰도 분당 제일부동산님, 8월 말이죠. 예, 만나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아 초님, 제가 여유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인영지님, 음, 그래요. 할인이 없나요? 예, 할인을 하기에는, 네, 현실적으로. 일단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를 유치, 알선, 뭐 이런 거는 금지돼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구하고요. 박인자님, 발바닥이 후끈하다. 뭐, 양쪽이 다 그렇다면 그냥 컨디션이나 호르몬의 문제예요. 갱년기라든지. 좀 지나면 뭐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복숭아 목수국님, 음, 그래요.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나왔다. 석회화가 이제 스코어가 있거든요. 0에서부터 2000까지.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점수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좀 낮은 정도 석회화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음, 유원지 님이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PPL 광고는 안 들어오냐. 어,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증된 것들은 소액을 받고 하는데 아직 크게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라이브 위주로 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숫자에 비해서 광고를 많이 유치해서 돈을 벌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년째 스틸록스, 네, 이유가 있다면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래도 줄이거나 끊으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게 오전 중에 그 야외에서 햇볕에, 물론 이제 선크림 발라야 되지만 눈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햇볕에 노출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홍재희 님이 이제 80세 아버님의 폐암인데 크기가 좀 크네요. 네, 저거는 연세도 그렇고, 수술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저라면 일단 뭐 영양제는 좀 많이 드리고, 글쎄요, 좀 죄송하지만, 음,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직 검사로 유전자 타입을 봐서 그 PDL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많이 있으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거 그걸 쓰면은 드라마틱하게 완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표적이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만물도사님이,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물론 비슷한 기전인데 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옮겨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님, 멜라토닌 도움 돼요. 예, 드십시오. 자주 어지럽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이 하지 쪽에서 심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혈관의 압력이 낮기 때문이고, 이런 것도 죄송한데 많이 걷거나 다리 운동을 좀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홍쇼 제가 준비한 내용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이거 부끄럽네. 여러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여러분께도 공개합니다. 금오름입니다. 금오름에 제가 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저 입고 있는 자전거 저지라고 그러죠. 반팔 옷. 저게 이제 never underestimate old men with bikes인가 뭐 아무튼 자전거 탄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뭐 이런 좀 웃자고 하는 그런 글귀가 이제 인상적이라 제가 저거를 테무에서 산 겁니다. 얼마 안 해요. 저걸 입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금오름이 여러분 그 입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한 길이는 한 700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80m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를 자전거에서 한 번도 안 내리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뭐 산악 자전거 MTB도 아니고 저 그레블로 드롭바로. 그래서 제 딴에는 자랑스러워 올린 겁니다. 정말 저 금오름을 자전거로 올라간다는 건 보통 그 체력이 아니면 못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올렸더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는데 금오름 관계자분이 인제 저한테 그 댓글로 "야 거기 자전거 못 가는 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제주도민이니까 인제 그런 소식을 유심히 보는데 한 달 전에 제주도에서 발표했어요. "27 군데 오름 자전거 못 간다." 한 달 전에. 제가 거기를 보니까 금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금오름은 사유지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유지 그 오너가 주인이 "자전거 올라가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거기 차도 다니는 그 시멘트 길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규칙을 모르고 왔으니까 당연히 제 잘못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제주도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엉뚱한 곳에 시멘트를 발라 갖고 개울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는 좀 그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오름이 있습니까? 그중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오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좀 허용을 해 주면 도도 좋지요. 자전거 매니아들은 찾아다니니까요, 몇 박 며칠로.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저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뭐 환경 파괴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그 사람 많이 안 가는 그런 데는 좀 양성화해서 그 다양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욕망을 좀 충족을 시켜 줘야 하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보면은 인색해요. 그러니까 뭐 놀이용 배는 뭐 이렇게 정박할 데도 없어요. 배관시하고 뭐 "우리는 고기 잡는데 너네는 뭐 놀러 왔느냐." 뭐 이런 색안경 때문인지. 근데 이제 그 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니까 다양한 취미를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그 표지판에도 자전거 뭐 안 된다는 표지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올라갈 때 봤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네 저 사진 찍을 때는 제가 배에다 살짝 힘을 줘서 그렇고요. 네. 더블스정 님이 디폴트로 네 감사합니다. 발달 장애 부모님이시구나. 힘내시고요. 한영희 님이 김치당보다 넘어져서 다행이네요. 네. 뼈가 안 다쳤으면 다행입니다. 김정희 님이 명물 식당에서 쥐치조림 잘 드셨다고. 제가 보람이 있네요. 그 로컬 식당인데 괜찮죠. 네. 오케이. 명물 식당 공항 근처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주도 얘기 좀 더 해 볼까요? 지금 제주도가 보면 해외 출장 1 위가 제주도 의회라는 거 아닙니까? 2 등인 대전보다도 2 배나 많이 갔대요. 참 하여간 해외 출장 가서 뭐 돈을 뭐 얼마 뭐 많이 썼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몰디브에 가 갖고 뭐 몰디브에 가서 뭘 배울 게 있다고 거기를 뻔한 속셈인데 참 답답합니다. 어떡하든 그냥 '나라 세금을 어떻게 쓸까?' 그 궁리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를 과연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가 국민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도민들도 잘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도의회 분들이 해외 출장을 왜 이렇게 많이 가냔 말이야. 참 하여
임기 마지막에 출장 이제 덜 가도록 조례를 바꿨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제주도 더 열심히 합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꽤 유명한 제주시에 뭐 27년 동안 운영해 오던,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중에 4명 중에 1명이 저 병원에서 태어날 정도로 1년에 몇백 명을 보는 유명한 산부인과인데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닫았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산부인과 의사가 2명은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어야 번갈아 가면서 당직을 보는데 뭐 분만, 건강보험 그 비용으로는 택도 없고, 그래 갖고 결국은 문을 닫았다. 그럼 제주도에서 아기를 가지면 어디로 가서 낳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육지에서 낳나요?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저런 문제를. 답답합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 제주도민들에게 삶의 질 유지에서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히 잘하던 병원도 문을 닫게 만드니, 홍쇼에서 말씀드렸죠. 그 절반 이상을 6인실로, 5인실 이상 다인실로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산부인과만큼은 좀 예외를 허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만든 제도인데 그거 6인실을 없애고 1인실이나 2인실로 했다. 그래야만 이제 입원 병실료를 좀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요거는 외신인데, 그 여러분들은 아마 저도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나름 꽤 유명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이름 뭐더라? 이 자동차 경주하는 분인데 41살밖에 안 되면 맥컬럽 뭐 이름은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피를 토하면서 폐렴으로 죽었다. 24시간 안에. 어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헤모라직 뉴모니아라는 건 이 폐 점막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출혈이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죽는 거예요. 저렇게 유명한 운동 선수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어찌 되었건 간에 무리하면 안 된다. 근데 저도 그란폰도 이제 대회 나가는 게 뭐 계속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그냥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경치를 감상하고 그냥 완주하는 정도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 홍쇼 때 왜 프랑스의 유명한 세일러, 요트 항해가가 복막에 뭐 이런 큰 위암이 생겨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참. 40대 초반인데. 과로가 안 좋아. 거예요. 60 며칠 동안 혼자서 45,000km 바다를 그냥 기름이 아니고 바람의 힘만으로 밤낮 없이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파견도 왜 이렇게 뭘 많이 나가냔 말이에요. 12년 동안에 성관이가 146명이나 나갔다. 미국, 일본, 인도 뭐 19개 나라에 1년에서 뭐 장기 3년까지. 어? 뭐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몰디브 같은데 선거 뭐 시찰 뭐 해서 그럼 뭐 나라 돈 써서 열심히 뭐 배워온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이냐고요. 참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뭐 열었다면 지금 얼마 전에 뭐 특종 하나는 뭐 10,000표 가까이 누락이 되고 그랬다며요. SBS 보도 보면. 참 개탄스럽네요. 그 자기들끼리 그냥 자식들 막 뽑아서 돌려가면서 휴가도 막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컨트롤이 안 되고 내버려 두면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민자 님이 비장의 혈관 7mm 저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매년 찍을 필요는 절대 없다. 예, 누가 그럽니까? 매년 찍으라고. 그거는 나쁜 의사인데 뭐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뭘 매년 찍어. 자기라면 그렇게 매년 찍을까? 참 일부긴 합니다마는 말을 편하게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CT 매년 조영 좀 하고 찍으세요. 찍. 아니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100배, 200배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참 저도 이게 돌아가는 꼴 보면 좀 무시무시할 때가 있어. 제가 죽기 전에 이거 큰 사단 날지도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후에. 옛날에 왜 그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2차 대전 때 독일도 그렇고 뭐 서로 원자탄을 만들려고 국가 간의 경쟁을 하고 미국이 가장 먼저 결국 개발했잖아요. 그때 그냥 극비에 붙여서 원자탄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그 당시 소련도 빨리 개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게 꼭 그 당시에 핵 개발하고 핵 무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AI를 둘러싸고 여러분도 외신을 보셨겠지만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미토스라는 그 AI가 엄청나게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돌리면 그냥 모든 나라의 그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다 뒤져갖고 뭐 암호도 찾아내고 해킹하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주 강력한. 그래갖고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 다른 나라는 강제로. 근데 뭐 그러면 중국은 바본가요? 중국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 이승목이라는 분의 저걸 제가 올린 이유는 지금 보면은 초과세수와 삼성 하이닉스 설득해서 매칭 펀드 300조 뭐 이거 다 좋은데 이거를 그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나눠주는 걸로 쓰지 말라는 게 저분 주장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가 AI 주권을 이제 소버린 AI라는 게 이제 그런 컨셉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그게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래도 네이버가 욕은 합니다. 네이버가 있어 갖고 구글이 아직 다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마트가 있어 갖고 뭐 미국의 월마트도 못 들어오고 있고 뭐 나름 우리나라가 막강한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AI도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러니 이거 빨리 키워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대한민국 자체가 AI를 쓸 수 있게 돈을 거기다 써야 한다. 그래서 이 돈을 나눠 먹으려는 사기꾼들을 다 걸러내고 진짜 유능한 천재를 모셔오고 AI를 키워야 한다. 이거를 그냥 막 세금 나눠주듯이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저분이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때 AI가 정말 신기해요. 저도 AI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재밌어요, 이 녀석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온갖 얘기 다 해요. 자전거 얘기했다가 어제는 영실에 올라갔다 이제 밤에 서울에 왔는데요. 한라산. 외국인들 참 많대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실에서 우세오름까지 올라갈 때 그 칼로리 소모량이 뭐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때보다 뭐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럴듯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AI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거나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누구나 반대하던 반도체를 해 갖고 지금 그 영광을 지금 손자 때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자 때인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어? "우리도 반도체 하자." 해 갖고 "무슨 소리야. 라디오도 못 만들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해 갖고 지금 그 혜택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와 순이익만 뭐 400조 500조. 야 한 회사가 1 년에 매출도 아니고 와 이거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전 세계 기업 랭킹 10등 안에 막 들어가고 이거는 저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야.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어떤 분이 회계사분인데 최근 기준으로 올해 연봉 기준으로 실수령액 현실 뭐 이런 겁니다. 저건 제가 왜 보여 드리는 거냐면 어 연봉을 5천만 원을 받으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344만 원 정도다. 나머지는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봉을 1억을 받으면 원칙으로 따지면 어 1억을 12로 나눠야 하니까 뭐 한 900만 원 가까이 돼야 되는데 574만 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수령액이 사실은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연봉이 낮고 물가는 오르고 고민이 많으신데 그 어려움은 알지만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어 삼성이든 뭐 서울대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연구를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그룹들이 대개 이제 뭐 연봉 뭐 1억 또는 9천 이제 처음 들어가서 뭐 몇 년 동안 근데 저 세대의 제가 늘 얘기하는 위그노라는 분들이에요. 생산성이 높고 신지식으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은 없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논문도 쓰고 달러도 벌고 뭐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어쨌거나 뭐 서울에 집이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저 세대의 계층인들이 세금을 무지 많이 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세율을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그러면 너나 많이 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뭐냐면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던 이미 기존의 경제계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강자들은 뭐 그분들도 이미 지금 많이 내고 있지만 세금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혜택을 저는 저 위그노 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도 내가 연봉 1억 받는데 세금을 뭐 좀 저거보다 적게 내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뭐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자식도 낳아서 기르고 이래야 이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을 것도 생기는 건데 제일 중요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저 기준이 30-40년 전의 세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제가 약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연봉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또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할 때 받게 되는 급여가 얼만가." 이걸 제가 좀 봤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생각보다 박하더라고.
경비원이 220, 등하교 도우미 250, 산불 감시원 215. 바리스타는 120만 원이네. 주차 관리원은 110만 원이고 시험 감독관은 80만 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저기 쭉 열거한 것은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은 아니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몸이 건강하다면 어 저런 잡도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 수입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아무튼 저거를 보면 '참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제로 어 사장 보고 "이분들이 월급이 작으니까 떼서 많이 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는 뭐 오늘도 엄청 뭐 만을 넘길 것 같아요. 참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걸로 돈 버는 계층은 아주 소수입니다. 알다시피. 오히려 이 급등세에도 돈을 못 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영업이라든지 뭐 지금 오늘 얘기할 그 중앙일보 JTBC도 그렇고 지금 뭐 외신 우리나라 소식 보면 현대건설도 지금 부도 위기설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태위태하고 지금 뭐 참 겉으로 볼 때는 삼성 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쌍끌이 하니까 그나마 불쏘시개 역할을 해 주는데 the others,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는 정말 아주 안 좋아요. 저도 그걸 그냥 피부로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뭐 아까 세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식으로 지금 돈 버는 분들이요, 큰 손들이 많이 벌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자꾸 주식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많은 분들이 거부하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아니 저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데 누구는 뭐 그거야말로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뭐 다주택자가 뭐 집값 올라서 뭐 돈 많이 버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게 뭐 있어요. 무슨 주식을 샀는데 뭐 몇십 뭐 2 배, 3 배, 4배 올랐다. 그건 뭐 좋은 일인데, 그러면 좀 많이 번 분들은 세금을 내야죠. 10억, 20억, 30억, 뭐 100억 번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근데 큰 손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나라에서 주식 부양하느라고 세금 안 내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아까 뭐 세금 얄짤없이 다 떼는데 1억 5천 넘어가면 그렇게 뭐 그 구간마다 해서 절반까지는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뭐 덩치가 크면 절반 내요, 절대 액수로 건보까지 합치면. 근데 주식은 몇십억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거가 말이 되냐고요.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 지금 정은경 장관이 이제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박사과정 동문이기도 하고 뭐 곤혹스러워. 저 양반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질병관리청장으로 인제 인지도를 알리고 정치권에서 콜해서 어쨌거나 뭐 장관이라는 거는 영예로운 자리니까 되셨는데, 이게 지금 탈모에 건보를 적용한다는 거를 아마 본인은 반대할 거야, 내심. 근데 위에서 이제 내려 누르니까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니까 이거를 기어코 이제
실행할 모양인 것 같아. 뭐 공청회 하고 그것도 쇼죠. 뭐 그런 거는 요식행위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만일 저 논리대로라면 뭐 청년들이 괴로운 게 탈모만 괴로워요. 괴로운 게 한두 가지냐고요. 그리고 저거 뭐 지원한다고 해봐야 탈모약이 요즘은 카피약이 많이 나와서 한 달치 뭐 2만 원도 안 될 수 물론 2만 원도 뭐 어떤 분에게 큰 돈이지만 중요한 건 사실 건보가 올해부터는 적자가 확실해요. 내년에 더 심해질 거고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저도 뭐 엄청 건보를 많이 내요. 뭐 소득이 많으니까 많이 내는 건 뭐 당연한데 그래도 적자란 말입니다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중증 암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첨단 신약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항체 신약들 표적 또는 뭐 면역 항암제 그런 것들 보험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를 해요. 굉장히 심한 소수 아니면 안 돼요. 다 자비로 내야 되고. 그런데 물론 탈모도 괴롭지만 저거를 암에 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판단이 어려우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가 OECD 평균만 보란 얘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소득세니 보유세니 뭐 양도소득세니 뭐 아니면은 뭐 부가세니 아니면 상속증여세니 법인세니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작아 얘기하는데 그건 보유세만 딱 뗐을 때 얘기고 다 합치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국의 그 과세 표준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탈모에 대해서 공적인 건보에서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려냐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해 주면 좋아할 거다?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20 대에게 물어보세요. 저거 때문에 지지를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넘어가야겠다. 야, 또 다음 슬라이드. 아무튼 정은경 장관님 뭐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청와대나 더 위에 있는 분들의 심기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자기의 전문적인 그 양심과 원칙과 소관대로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용기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쉽진 않으시겠지만.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프랑스가 영국도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저거 해야 돼요. 지금 요새 금쪽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버릇이 너무 없어 우리나라.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엄마들이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참교육이라고 드라마도 나오고 어딜 가더라도 애들이 상전이고 너무 오냐오냐해서 개판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 촉법 소년 문제 뭐 그런 것까지 갈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건 핸드폰을 압수를 해야 돼요. 저는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을 안 줬죠. 안 줬고 우리 며느리도 핸드폰을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못 썼다 그러더라고. 그냥 공부만 하느라고. 그 핸드폰 해봐야 쓸데없는 잡지식만 늘어요. 쓸데없는 잡지식.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것들이고 저 시기에는 규칙을 지키고 인내하는 걸 배워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배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이놈들 자라갖고 개판됩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라도 저런 건 OECD 저걸
우리도 도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16세 미만 애들은 우리나라도 뭐든 간에 SNS를 못하게 블로킹을 법적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뇌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요, 애들이.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핸드폰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애들 망치는 거예요. 이게 또 뉴욕타임스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저분이 뭐 아주 유명한 그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그 법의학이죠. 법의학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이런 걸 판별하고 이런 전문가인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래요. 헤이니 파리드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구별을 했대. 근데 이제부터는 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인지 실제 영상인지 나도 모르겠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홍해걸 얼굴하고 음성을 그대로 뭐 디지털 뭐 AI로 잘 조작을 해서 온갖 영상을 다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뭐 누굴 때리는, 제가 욕을 하는 이런 영상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악용되는 분야 하나가 이제 외설물 아닙니까? 얼굴 알려진 여성의 얼굴을 갖고 와서 그걸로 아주 못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거나 뭐 키득거리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구별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매몰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그냥 온갖 가짜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휘둘리면 안 된다.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계 최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한다. 윤희님이 미국은 애들이 수업 방해하면 교무실로 바로 보내고 부모에게 연락해 데리고 가라고 한다. 글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애들한테 질질 매여서 그 애를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망쳐요. 네, 프린세스 줄리님이 미국 애들이 매너가 좋고 타인을 존중하고 쌍욕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국을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물론 뭐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것도 어느 분이 이제 올린 글인데 저희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저희가 우리나라 모든 지하 상가 가운데 가장 좀 번화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이불 가게도 있고 꽃 가게도 있고 뭐 바글바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저게 뭐 낮 시간대인가 그렇대요. 새벽이나 밤이 아니고 문 다 닫고 사람 없다는 얘기. 이게 83 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상가, 지하 상가인데 여러분 진짜 요즘 자영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불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진짜로. 자영업 사장님들 정말 피를 갈아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요새는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뭐 주휴 수당에 뭐에다 뭐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는 중요한데 근데 어쨌거나 나는 선의로 뭐 이런저런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게 경제 약자에게 마이너스로 온다. 사람을 더 안 뽑는 거지. 어떤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래요. 야, 일해 갖고 애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으면 문 닫아라. 뭐 한 대 사업하냐? 장사하냐? 말은 참 편하게 하시는데 누가 뭐 그러면 돈이 어디서 생기면 왜 장사를 해요? 먹고 살려고 다 어디에다가 뭐 임대해 갖고 인테리어하고 뭐 음식점을 하든 뭐 일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막말을 하는 분이 계셔. 참 팔자 편한 분이야. 응?
지금은 구조적으로 지금 뭐 상가는 완전히 절단났고요. 이미 오래전에 절단났고 상가가 망가진 거는 제가 보기에 한 20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30년 전부터도 이미 상가는 다 절단났어요. 그리고 임대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뭐 온라인 몰이나 택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저걸 감당이 안 돼요. 참 정말 그래서 진짜 참 뭐 의학 기자에 불과한 제가 뭐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저도 다니는 곳마다 특히 지방 경제에 가 보면 와 진짜 너무 암울하거든요. 을씨년스러워요. 사람이 안 다녀요 그냥 사람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파이를 키우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잘하는 애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최소한의 날개를 달아주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당장 급하니까 거위의 배를 쭉 갈라 갖고 알 몇 개 꺼내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도 아주 KBS에서 나온 자료인데 야 이거 진짜 참 심각합니다. 작년에 세대 내 자산 격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어 30대 40대 50 대는 많지가 않아. 그 세대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 세대인 60 대도 10배 정도 차이 나네. 제일 많아도. 그러니까 가난한 60 대와 부자 60대 사이에 평균적으로 자산의 차이가 10 배, 50 대는 8 배, 40 대는 6 배, 30 대는 5 배. 30 대가 좋네요. 근데 20 대가 19 배란 얘기야. 저건 왜 그렇게 됐느냐. 저거는 금수저 집에서 태어난 20 대는 돈이 많은 거고 흙수저는 작은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현재 제일 심한 세대가 지금 20 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저 세대 애들은 특히 뭐 60 대는 몰라도 40 대, 50 대에 대한 불만이 많아. 영포티라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이제 진보를 부르짖으며 평등을 외치고 사회 정의를 주장했는데 당신 세대들은 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취직도 잘 되고 사회가 우상향했고 자산 격차도 많지 않고 그랬는데 나는 당신 세대보다도 일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최소한 그 정규직 대기업 노조에 있는 분만이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재벌은 당연하고 더 내놔야 될 것 같고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노조에 있는 분들도 과연 내가 하는 것만큼 기여하는 만큼 받는 게 맞아요? 아무도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우리 정규직 노조끼리만 뭐 과실을 뭐 얻자. 비정규직 안 돼. 뭐 파견직 안 돼. 20대 안 돼. 새로 신규 취업은 내 자식들만 뽑자. 뭐 옛날에 뭐 현대차 노조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가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생소하네. 빌리어네어도 아니고 트릴리어네어네요. 야, 이게 또 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개인이 타이완이라는 국가 보다도 더 많이 벌어요. 돈이 더 많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타이완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TSMC도 있고. 한 개인이. 야.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저게 일론 머스크가 사는 집이래요. 저게 텍사스에 있는데 저게 아주 작은 집이래요. 5만 불 정도밖에 안 한다네. 물론 이제 저 사람은 집이 많아. 여기도 있고 뭐 다 있겠지. 있는데 주로 저 집에서 사는 건 맞대요. 저 집에서 주로 산대요. 그러니까 5만 불짜리 집에서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가 살고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요. 뭐 기분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는 걸 보면 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지탱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제가 늘 드린 얘기죠. 예컨대 뭐 손흥민이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당연하지. 손흥민은 롤스로이스 타야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태어나길 뭐 4 대째 뭐 한 2대 정도면 몰라. 4 대째 태어났는데 뭐 재벌집이다 해 갖고 맨날 뭐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고 호화사치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 그 체제가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여러 가지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에 몰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엄청난 돌파력과 그 해안은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누구예요? 그 워렌 버핏도 그 오마한가 뭐 거기 뭐 그 양반은 40-50 년째 같은 집에서 햄버거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 집이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기자들이야. 기자들이 저 선행 매매로 기사를 브로커가 써 달라는 대로 써 줘서 주가를 움직여서 뒷돈으로 90억을 벌었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런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저런 인간들을 잡아서 족쳐야 돼 아무튼. 왜냐하면 저거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다 피보거든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식이 막 떴다고 뭐 좋아 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판단을 잘해서 투자해서 돈 번 거니까 축하해 드리는데 세금은 내시라. 지금 삼성, 하이닉스로 잘만 투자하면 몇십억 버는 건 예사도 아니거든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세금 빵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아래로부터. 이것도 기자라 그러면은 좀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사이비도 아니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옛날 기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근데 무려 2천 건이나 돈 받고 썼다는 거예요, 기사를. 참. 옛날에 제가 중앙일보 다닐 때 산업부의 어떤 차장 한 분이 그 양반이 어느 날 되게 웃겨. 어느 날 막 얼굴이 피더라고요. 뭐 매사에 싱글벙글 웃고 막 쉬는 시간에 책상에서 일어나서 휙 골프 막 스윙이 왔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기분이 왜 저래?" 그랬는데 신문에 딱 나는 거야. 그 사람하고 자기 동생하고 뭐 해 갖고 옛날에 왜 물 없는 세탁기 세제 없는 세탁기인가 뭐 그거를 어디 기업에서 개발했다. 이거를 가장 먼저 안 거야.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미리 산 거야. 그리고 기사가 딱 나간 다음에 인제 돈을 번 거죠.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불법인데 지금 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는 얘기입니다마는 규칙을 지키고
정말로 사람들 행복에 기여해서 돈을 버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를 즐길 자격이 있지. 뭐 기부도 해 주면 더 좋고 어쨌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반칙하고 편법 쓰고 특혜받고 부패하고 이런 인간들이 부동산 개발 뭐 이런 거 인허가권자하고 쓱닥쓱닥 하면 몇 천억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하여간 화가 나려고 그래요, 화가. 아유. 다음 슬라이드. 요즘은 의사들도 AI를 저렇게 쓰는데 저러다 망신당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어디가 아파서 통증의학과로 갔다가 와서 뭐 종이를 주길래 받아온 건데 그게 다 인쇄가 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증세를 듣고 AI가 뭐 "이렇게 하세요."로 써 준다는 거야. 신기하죠. 옛날에 저거 의사가 어떻게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 근데 이제 AI를 틀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다 듣고 "아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렇게 딱 써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인쇄지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자가 지능이 좋지 않은 막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줘."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고 속상하다. 지금 이러는 거야. 참 AI 시대의 명함이네요. 물론 저 의사는 뭐 저 말투를 보면 왜냐하면 존댓말을 하잖아요. 막일 하시는 분인데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선의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걸 사람이 뭐 나를 개무시하네.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뭐 저거는 인제 들통이 나서 그런데 사실 의사 가운데 병원에서 개업한 분 가운데 환자를 이렇게 분류 내지는 체크 안 하는 병원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해요. 뭐 노란 딱지를 붙이든지 뭐 별표를 쓰든지. 의사들끼리는 짱돌 환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성질 막 뭐라고 하나 까다롭고 의심하고 그리고 막 매너 없고 그다음에 막 뭐 "이런 거 왜 하냐."고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딱 별표해서 다음에 오면 어떡하냐.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제주권. 제가 얘기했죠. 뭐 이거는 뭐 레이저 뭐 50만 원인데 일부러 200만 원 해요. 그냥 딴 데로 가라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알아두십시오. 아 만피 님이 "주식 안 하시나 봄 이해합시다. 순진무구." 예 만피 님은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이 주식을 더 활성화하고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장을 저도 이해는 해요.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 왜곡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수익이 생겼는데 왜 세금을 안 내? 그리고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을 하면.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주의자고 오히려 보수 우파 쪽에 가까워요. 저희 이데올로기나 저희 정신이나 세계관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이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하듯이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나라니까 그거를 이웃의 고통을 좀 예민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저것도 인천에서 무슨 뭐 재활용 수거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나왔는데 아이고 근데 뭐 경찰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우리 병원에서 버렸다." 해서 연락이 와서 가 보니 요양병원에서 89세 된 할머니의 다리를 요양병원에서 절단을 했대네.
그리고 그 다리를 뭐 이렇게 둥둥 감아 갖고 석고인 줄 알고 수거하는 사람이 잘못 버려 갖고 뭐 "글로 갔다."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거요. 나는 참 진짜 답답한 게 좀 말이 되게 설명을 해야지. 제가 그래서 경찰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경찰은 저게 발견이 되면 뭘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뭐 그것도 결국 병원에서 신고를 해 갖고 경찰이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DNA가 일치했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 건 맞아. 그 할머니는 지금 저 요양병원에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다리가 절단이 돼서 절로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지금 발표하는 거 보면 언론에다가 경찰이 보호자가 원해서 요양병원에 가서 잘랐다. 그걸로 끝이야. 아직까지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 분 댓글도 보면 "저분은 의사인가? 저분 말이 맞아요. 레고가 아니다 사람 다리는. 절단된 환부도 근육이나 뼈 더 제거하고 피부로 덮어 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발견이 되고 저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이 맞는 거고 더 이상한 건 요양병원이 저거를 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지절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 보면 가위로 잘랐대요. 가위로 사람 다리를.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환자가 하도 상태가 이 괴사가 심해서 썩어 갖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죽어서 마취도 안 하고 잘랐대요. 말이 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정도로 썩었으면 이미 이 폐혈증으로 저 사람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신경이 죽고 너덜너덜거리고 이미 다리가 그 정도면 저 할머니가 살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 정도가 되면.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위로 뼈는 어떻게 자르는데 뼈나 인대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환자의 보호자가 일단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다가 어떤 상태로 어떤 동기로 저 어르신을 학대나 방치를 했는지 왜 저 상태 저 극악무도한 상태로 다리를 잘라야 했는지 지금 언론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설명이 하나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방임을 이제 했다. 이제 당뇨가 심하고 하면 이제 당뇨로 발이 썩긴 하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썩잖아요. 썩어도 이제 발가락 끝부터 썩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발바닥부터 썩는데 이게 이 정강이까지 올라오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온 전신으로 폐혈증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저 절단 때까지의 과정이 왜 상처가 생겼고 왜 잘라야 했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요양병원장이라면 그걸 왜 해요? 자기네들이 정형외과도 없는데 그 절단이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르면은 이거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른 부위를 다시 다 꿰매고 혈관 뭐 이렇게 다 근육 다 꿰매고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저런 일을 뭐가 생긴다고 요양병원이 저걸 했겠냐. 아니 수사하기 짝이 없다니. 저 뭐가 있어요. 네. 리추엉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코 조아님 말씀대로 저 병원 또 저 보호자들 저거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튼 엽기적이야. 그 사람 다리가 말이에요.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고. 아이고.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오늘이 네. 그 원비어 기억나시죠? 2016 년도에 쟤는 참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북한을 놀러 가냐. 참 순진하게 북한에 놀러 갔다가 호텔에서 뭐 액자 뭐 하나 뭐
뭐 이렇게 떼고 막 하려다가 뭐 간첩 혐의로 뭐 고문을 숱하게 당해서 완전히 바보가 됐어 얘가. 공포에 질려하고. 북한 놈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사람을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저 멀쩡하게 생긴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공포에 질려 갖고 참 악독한 것들입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 아 저 북에 있는 저놈들 진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못해 석방을 했는데 미국의 부모 품에 안기자마자 좀 못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니네들한테 복수하겠다." 저 같으면 저는 만일 제 가족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 재산을 사용해서 무기도 살 거고 폭탄도 살 거고 그래서 저거와 관련된 누가 되었든 뭐 제가 잠입을 하든 누굴 시키든 아니면 기다렸다 뭘 하든 그냥 죽여 버릴 거예요 아무튼.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무슨 고문을 어떻게 했길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애가 막 겁에 질려서 눈이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아 참. 아 악마 같은 놈들. 근데 저 부모가 대단한 게 미국 정부와 언론을 설득을 해서 북한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갖고 법을 만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내서 은행이면 은행, 사업체면 사업체 탈탈 털어 갖고 압류를 해서 그 재산상이 어마어마한 몇 억 달러 된다는데요. 미국 정부가 징수한 게. 그래 갖고 그 돈으로 탈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장학금도 주고 참 우리나라 통일부보다 100 배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북에 있는 인간들이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잔인한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 제가 한때 그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좋아했는데 우리 돈 많이 읽었죠. 지식인들 뭐 해 갖고 뭐.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더라. 남과 북을 비교를 하는데 남쪽은 자유가 있는데 밀실의 자유고 북한은 자유는 저 북한은 사회적인 이상은 있는데 개인의 자유가 없고 그런 비유가 인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건데 지금 저거를 보면 미안한데 최인훈 씨도 잘못 짚었어. 그 당시에 지식인들 다 반성하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미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북한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늘 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북한에 가 봤어?" 이러면서 참 어이가 없네 아무튼. 그리고 무슨 북한의 사회적인 이상? 사회적인 이상이 뭔데?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인 이상이 왜 필요하죠? 모두가 숭상해야 되는 그런 뭐가 있어요? 전체주의인가? 각자 다 자기가 영웅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사회적인 이상이 왜 필요해? 그리고 북한의 사회적인 이상은 뭔데? 김일성 우상화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합니까? 그런 게 지식인이라고 최인우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풍조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 갖다 한 명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계신데 내가 이거 했어 해 갖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려는 거예요. 지금 저게 지금 그대들이 그렇게 한때 그 숭상했던 주체주의 사상에 빛나는 북한의 실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아이고 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얘기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제 중앙일보 JTBC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쿨하게 제 소견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알다시피 지금 중앙일보가 JTBC는 이미 이제 회생을 시청했는데 중앙일보는 부도가 났네. 220억 규모의 어음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중앙일보 안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지금 만시창이가 됐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여기 다 계열사 따져 보니까 참 빚이 2조 8천억이나 된다. 야, 무슨 빚이 2조 8천억이야? 간도 크죠, 여러분? 간도 커. 저희가 뭐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먹물들 뭐 컨텐츠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돈을 2조 8천억이나 빌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 갖고 지금 어떻게 됐냐? 비대와 정수기까지 떼간다. 이제 회사 안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JTBC나 중앙일보에. 그럼 사무실의 정수기나 화장실의 비데를 렌트해서 쓰나 본데 렌트를 해준 회사가 이거 부도 나서 돈 못 받겠구나. 다 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급여도 미뤄지고 있고 제때 못 나오고 있고 천하의 중앙일보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도 우리나라의 미디어 자이언트인 미디어 거인인 중앙일보 JTBC가 디폴트다. 정크 수준까지 떨어졌다. 부도가 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외국에도 화제가 되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어, 제가 1992년도에 중앙일보에 의학 기자로 들어가서 2005년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년을 근무했네요. 이제 나온 지 21년째 됐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중앙일보는 선망의 언론사였고 언론것이 준비하는 많은 후학들이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퇴직하고 나온 뒤 한 6년 정도에 시작한 JTBC도 종편 가운데 가장 자본력이 뛰어난 회사로 인정을 받고 한때 잘 나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안으로 저렇게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뭐 회계상으로 나오는 그 숫자가 너무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중앙일보가 막대한 그 자본력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까고 보니까 와 이게 지금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골마 터진 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저도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떤 회사인가요? 이병철 회장이 이제 직접 만든 회사죠. 옛날에는 이제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세 군데 회사가 이제 가장 잘 나갔는데 민간 중앙일보가 이제 설립하고 삼성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서 한때는 이제 조선일보 다음 그 판매 부수를 자랑할 정도로 조중동 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언론으로 올라오는 위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참 기억나는 건 제가 신문사에 입사를 하니까 이제 신입 기자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인사 교육 담당하는 어떤 분이 뭐 이제 중앙일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 신문사는 이게 그 건물이 뭐래더라 그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서 그 당시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초호화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바보 같은 얘기를 하지. 신문사가 뭐 건물 벽에 대리석 바른 게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속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막강한 자본력을 과시하던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야 그럼 너는 중앙일보 왜 갔어? 딴 데 가지. 근데 그때
의학 전문 기자를 뽑은 곳은 중앙일보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워낙 신문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딱 제가 이게 딱 글 쓰고 한량이에요. 그래 갖고 인턴하고 군의관 마치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뽑는다 그러니까 땡큐 하고 간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합격하고. 근데 가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속으로 조금 이 뭐야. 응? 뭐 역사와 전통이나 뭐 자랑스러운 선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중앙일보를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제 동기, 선배, 후배 가운데 와, 금수저들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언론계들이 많아, 아버지가. 뭐 조선일보 편집인 주필, 동아일보 편집인 주필, 한국일보 편집인 주필 다 있어. 경향신문도 있고 MBC도 있고. 왜 그랬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이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래도 삼성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건 문제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다른 민간 언론사에 일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자기가 있는 신문사로 오는 것보다 여기는 너무 하드하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중앙일보에 가라. 몰라요. 제 판단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독 중앙일보에는 타사 고위 언론사의 간부 자제들이 무지 많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 면면이 좋은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중앙일보가 재력이 탄탄하다. 이걸로 이제 그 조중동의 한 축을 담당했죠. 근데 격세지감인 게 그때는 또 조중동 기자는 이제 당시 그 YS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던 막강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저 흑석동의 방우영 회장, 방일영 방일영 회장이다. 살아있어. 방일영 회장을 찾아가서 고맙소.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권력도 짱이고. 그 당시에 화제를 하나 알려드리는 동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중동 기자가 제일 상석에 앉아요. 판검사보다도 더. 그 정도로 조중동 기자가 권력의 핵이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러니까 그때 또 월급도 많았고. 그래서 다 이제 언론고시 해갖고 막 시험 보고 떨어지게도 조중동에 오려고 뭐 난리치고. 의사 되기보다 어렵다니까요. 조중동 기자 그 당시에 다 합쳐봐야 뭐 40명? 30명? 그거밖에 안 돼요. 30명? 예. 의사는 그 당시에도 3,000명이니까 그때 그 편집국장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홍해걸 씨, 뭐 서울의대 다니다 온 건 고마운데 이 사람아 우리도 대단한 거야. 너네 의사 되려면 3,000명 하나잖아. 우리는 30명에 한 명이야. 그랬다니까요. 옛날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산풍 사태가 생기는 거야. 산풍 사태가. 제가 이제 심사 들어간 지 몇 년 안 돼서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제가 사회부에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좀 취재하라. 다친 사람들 응급치료 잘 하고 있나. 제가 갔단 말이에요. 산풍 현장에. 기자로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헌혈을 하느라고. 기특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피를 내주려고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 수첩 들고 와서 저 중앙일보 기자인데요. 좀 여쭤볼게요 했더니 그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대학생으로 기억나는 어떤 남자, 여자도 그랬고 삐딱한 눈으로 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면전에서 저한테. 제가 뭐 무례하게 당한 것도 아니야. 뭐 인사하고 저는 중앙일보하고 상대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모멸감을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누구나 다 똑똑한 애들은 서울대 나와갖고 중앙일보 한번 들어가겠다. 조중동 들어가려고 언론고시 공부하고 난리치고 들어가면 폼 잡고 다니고 뭐 경찰서장 방을 발로 차고 들어가고 장차관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고 맨날 술 대접받고 젊은 나이에 그냥 이런 선망의 직업인 줄 알았는데 일선에 와보니까 애들이 다 나를 그냥 한심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그때 민심이 간 거야. 조중동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득권에 물든, 그리고 민주화를 방해하는 부패한 언론이다. 졸제 부패한 조중동 기자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이게 뭐지? 그리고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있냐? 인터넷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인터넷이. 제가 그때만 해도 당직하면 하던 일이 뭐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PT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팩스 비스무리한 게 텔렉스로 날라와요. 이게 타타타 타자로 치면 종이로. 그러면 AP, AFP, 로이터 이런 데서 그때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외신을 제휴된 언론사에 그걸로 보내. 그럼 그거를 빨리 해석을 하고 종이신문에다 써야 돼. 그걸 하는 게 제 임무예요. 밤에 잠 못 자고 뜯어갖고 분류를 다 해야 돼. 뭐 이거는 뭐 과학, 이거는 뭐 무슨 뭐 국방, 아니면 이거 뭐 경제, 뭐 사회, 뭐 범죄, 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게 사라져버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삐삐밖에 없어요. 핸드폰은 당연히 없고, 삐삐밖에 없었거든요. 무선 전화가 없어요. 근데 좀 있다 이제 무선 전화 들어오고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냥 이 사이버 상에 별도의 공간이 생겨서 누구나 다 접속이 다 가능하네. 들어가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우리 신문사의 뭐 발전을 위해서 뭐 개혁을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의견을 수합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선배, 이거 지금 인터넷이 이거 수상합니다. 우리도 이거 대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준비합시다. 이랬는데 다들 콧방귀도 안 껴. 인터넷은 야 지금 나가도 뭐 내가 기사 하나만 쓰면 사람들은 뭐 내가 정의야. 뭐 내가 쓰는 게 사실이고 뭐 다들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가 다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핸드폰 도입되고 커뮤니티 만들어지고 급기야는 SNS 나오고, 그리고 포탈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봐. 윤정기가 필요 없는, 윤정기를 뭐 그 당시에도 몇백억 주고 스위스에서 사오고 말고 막 그랬거든요. 칼라 뭐 콩기름으로. 그 당시에 몇백억이니까 엄청난 투자지.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고철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종이신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와, 그렇게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신문사가. 지금도 신문사가 안 망하고 버티는 이유는 뭐 매출도 계속 줄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뭐 조중동 해도 1년에 한 3천억 매출이.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방송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방송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제가 뭐 별 얘기다. 방송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옛날엔 더 그랬겠지만 90년대만 해도 제가 뭐 방송국에 아침에 이제 라이브로 중앙일보 기자일 때 제가 좀 한임을 하니까 풀려 나가서 한임을 한다는 건 좀 농담이고요. 신기하잖아요. 의사 안 하고 기자 하니까 니 좀 와봐서 이 좀 해봐 해갖고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알게 된 거죠. 방송하면서부터.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모 지방에 미스 코리아를 지낸 젊은 여성이 온 거예요. 그날 그 아침에 6, 7시쯤에 라이브를 하는데, 역할은 뭐냐면 리포터예요. 그래 갖고 뭐 자기가 담당한 뭐 그거를 이제 MC들하고 앉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VCR을 찍어 왔겠죠. 근데 틀면서 MC가 물으면 답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저도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의학 준비하고 이 양반은 뭐 딴 거 준비했는데 뭐 그저부터 긴장을 하고 뭐 난리더라고. 이 여성이 아무래도 떨리겠죠. 잔뜩 준비했는데 카메라를 딱 갖다 대니까 얘가 이게 블랙아웃이 돼. 아무 생각 못 해. 어? 어?
어 어 와. 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MC들이 적당히 마무리해 갖고 팍 넘어가고 딴 걸로 대체하고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뒤풀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방송 라이브 끝나면 이제 담당 PD들하고 뭐 패널들, MC들 쫙 이렇게 작가들 앉아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널 여성이 완전히 그냥 풀이 팍 주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무튼. 왜냐하면 큰 잘못을 했죠. 이분도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경로를 타고 거기까지 온 거야. 누구한테 잘 보였든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았든 모르겠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알려야 되잖아요, 연예인 지망생이니까. 근데 이게 큰 실수를 했네.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그 담당 PD가 이분한테 제가 볼 땐 농담이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막 너무 긴장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미안하면 노래나 하나 불러." 이랬어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 PD는 그냥 건들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일어나서 너무나 그 엄숙하게 그 옆에 그 커피숍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들리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박수치고 "아이 뭐 잘 앞으로 잘해라." 뭐 이러고 막.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저는 객이니까 바라보는 모습이 '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디펜던트한가?' 그러면서 제가 한국 방송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뭐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차마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거나. 음. 여러분들이 다 익히 짐작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뭐 연줄을 타고 뭘 타고 뭐 이런저런 뭐. 방송국의 캐스팅이요. 여러분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KBS의 사장을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힘이 그만큼 센 거야. 정권이 쟤 싫어." 그러면 사장 통해서 문화부 장관 사장 뭐 해서 통해서 뭐 본부장, 국장 뭐 CP 해 갖고 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암울했던 시절에. 그래 방송이 그렇게 폼을 잡았지.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김성륜 선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저보다도 한 14-15년 선배님 한양대 나온 분인데 이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료 대기 시간이 긴 의사로 소문난 분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만 전문적으로 보는. 실제로 이분이 전성기 때 한양대 교수로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로컬 병원 하고 계시지만 김성륜 내과라고 유명한 분이죠. 1 세대 류마티스 내과 의사예요. 근데 진료실 예약이 10 년, 15년 뭐 이렇게 밀려요. 전국에서 환자 믿어지세요? 1 년도 아니고 10 년씩. 그러니까 신문에 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명의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홍 기자 내가 말이야 미국에서 왔는데 너무나 언론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류마티스란 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KBS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서에 나왔대요, 자기가. 거기 한번 딱 나가고 나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몰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의사가 나간다 해도 뭐 사람들이 시큰둥. 근데 그때는 단 한 번 보고도 그러니까 의사면 의사, 정치인이면 정치인, 영화배우, MC, 탤런트, 가수 뭐 하루 한번 내보내 주세요. 그때는 SBS도 없을 때니까 KBS, MBC 2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D라 그러고 그냥 목에 힘주고 대단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잘 나가다가 역시 신문하고 똑같이 민심을 잃은 거야. 지금은 기획사 생겨 뭐 외주사 생겨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두 가지죠. 이 핸드폰으로 이제 광고를 뺏기는 거죠, 포탈이나 SNS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이제 OTT, 넷플릭스 같은 게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TV 앞에 안 앉아 있어요. 저만 해도 안 앉아 있어요.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때 그리고 근데 지금 경쟁력은 있냐? 없어요. 왜? 다 낙하산들이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그 KBS, MBC는 다 나라 거니까 땅 찍고 헤엄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분위기 하나만 알려드리면 카메라 찍는 분들도 이제 출연자가 나가면 카메라 분들은 사실 물론 뭐 일은 하시지만 그분들은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PD야? 너가 사장이야? 나도 정규직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국영 공공기업은.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뭐라도 하나 출연자가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제 경험을 알죠. 어떤 사람은 카메라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저보고 이래요. 저보고 일로 움직이라는 거야. 너 지금 카메라 나가 있을게. 일로 가라. 제 얘기는 뭐냐? 자기가 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카메라. 자기는 안 가. 예를 들자면 카메라맨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제가 신문방송 둘 다 다니면서 언론이 권력이 되고 그냥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또 어디 가도 향유받고 월급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썩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벌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방송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자가 심합니다. KBS, MBC는 뭐 매년 100억씩 한때는 뭐 1000억 가까이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민간 기업이면 진작 망했지. KBS는 지금 제가 알기로 흑자가 난 적이 없을걸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 내년도 옛날엔 더 심했고 뭐 100억, 200억 한때 거의 1000억 가까이. 그렇게 적자가 납니다. 지금 유일하게 SBS만 민간이니까 버티는데 거기도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흑자도 겨우 한 100억 정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거기 또 모기업이 흔들리잖아요. 그 태원건설이 뭐 법정 관리니 뭐니 해서 난리가 나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신문 방송이 그렇게 우두두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사는 게 광고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SNS로 많이 하잖아요. 신문 광고 안 합니다. 왜? 보는 사람이 없어요. TV도 광고 안 해요. 지금 에스더 포뮬러만 해도 광고료를 뭐 꽤 많이 쓰는데 TV는 일찌감치 접었어요. 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SNS는 내가 돈을 어디에다 뿌릴지를 타겟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도, 나이도, 성별도, 관심사도 요걸 타겟에서 딱 뿌리는 게 가능한데 이 방송이나 신문은 불특정 다수로 확 나와버리니까 이게 효율성도 엉망이고 그걸 수입이 없는데 그 많은 인원들 정규직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래서 인재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배경이 지금 중앙일보 사태의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다. 환경 자체가 신문방송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중앙일보는 망했느냐? 딴 데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조선, 동아나 뭐 하다못해 한겨레, 뭐 한국일보 이런 데도 뭐 근근히 먹고는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다 정부 광고비입니다. 정부 광고비만 1년에 2조예요. 우리 세금인데 나 거기다 돈을 왜 쓰는지 몰라. 그 망해가는 언론사 말이에요. 입막음용으로. 이게 보수 정권 때문에 진보 정권 똑같아요. 둘 다 그래요. 정권만 잡으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언론 길들이려고 자기 아는 사람 다 뭐 언론에다 꽂아놓고 그냥 나라 또 쓴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2조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안 망하지. 그 신문사 그 많은 전국에. 근데
종편도 보면은 뭐 TV조선이나 뭐 MBN이나 이런 데는 잘 살아남잖아요. 채널 A나. 근데 왜 JTBC는 망하냐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그 오너 패밀리가 겸손하지 못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앙일보의 이제 홍석현 회장, 지금은 아니죠. 근데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이제 40대에 날라온 거야, 이분은. 언론에 있던 분이 아니야. 그냥 저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KDI라고 경제개발 연구원에 있었죠. 그러다가 글로 날라온 거예요, 그냥. 왜냐? 이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홍라희 여사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거든.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그 뭡니까? 저 매형이야. 막강하지, 삼성.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이제 너가 한번 해봐 하고 40대에 날라온 거야. 그래갖고 40대 날라와서 60대의 기라성 같은 주필 뭐 편집국장 뭐 논설위원 뭐 부장들 쫙 그냥 뭐 자기 아래 다 뭐 인사권이 나한테 있고 뭐 결재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권력을 즐기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JTBC가 옛날 TBC를 뺏긴 아픔이 있으니까 종편 때 만든 거 아닙니까? JTBC 2011년도야. 제가 나가고 6년 있다 이제 개국식을 하더라고. 요란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른 데는 초라하게 시작을 해서 왜 돈이 없으니까 매경이나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근근히 그냥 뭐 겨우 그 연명만 하고 아니면 뭐 트로트 같은 거 하잖아요. 트로트 경연대회나 하고 돈 안 쓰고 장사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JTBC는 뭐 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뭐 칭찬받을 일인데 문제는 이걸 방만하게. 왜? 돈이 많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2013년도에 홍석현 회장이 그 당시에 삼성 코닝으로부터 주식을 팝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뭐 어떤 경위로 개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반개니까 갖고 있겠죠. 뭐 5~6%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최대 주주야. 아무튼 그걸 팔았는데 그때 돈으로 그게 2013년도에 6천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인이 6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노다지로. 와, 그 당시 그걸로 JTBC 다 뭐 만들고 뭐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JTBC는 진짜 삼성의 반개고 삼성이 또 광고 같은 거 몰아주고 하니까 저기는 절대 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재들도 많이 가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는 끝모르게 그 중앙일보 사주 일가가 막 힘을 발휘할 때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 코닝 돈 하면서 그 오리온이 갖고 있던 메가박스 영화사도 사잖아요. 몇천억 주고 삽니다. 탁 영화 산업이 사양길이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어떤 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양 산업인 영화를 또 인수하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보관그룹의 피닉스 파크까지 또 몇천억 주고 삽니다. 그 중앙일보 그 가문이. 피닉스 파크라는 게 그 당시는 스키장도 있고 뭐 콘도도 많고 잘 나갔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스키장 다 망하고 장사가 안 돼요. 계속 적자예요. 지금도 골칫덩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천억을 주고 사요. 참. 그냥 막 잘 나갈 때야. 그러니까 막 메가박스도 사, 피닉스 파크도 사.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013년도에 손석희 씨를 또 영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쪽 노선을 많이 지향을 하죠. 그 홍석현 회장이 옛날에도 중앙일보 있을 때 뭐 신영복, 박노해 뭐 다 모셔갖고 그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개인이 또 욕심이 있으니까 주미대사도 가고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데리고 하려다 MBC 이상호한테 난리가 나서 결국 쫓겨났지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는 JTBC가 이제 정권을 바꾸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의 이재용 씨하고 완전히 뭐 사이가 틀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 말을 갖다가 이제 뭐 몇 마리 뇌물로 갖다 바친 거다. 뭐 스포츠 후원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분위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은 또 날아가는 판인데요. 결국 이재용 씨가 1년을 꼬박 감옥에 있었다. 1년을. 그러니까 이를 안 갈겠어요. 아무리 자기 외삼촌이지만 완전 원수된 거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때 홍라희 여사가 와서 좀 봐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본인이 고백한 거니까 신문에다 나온 내용이에요. 참 하여간. 그다음부터 이제 삼성 지원이 일치 없는 거예요. 광고 다 끊겼어. 끊긴 지 오래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미디어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방만하게 썼던 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려고 이제서야 이제, 근데 이미 그때도 웃기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0년대 한 중반 2017, 8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웃겼냐면, 홍석현 회장이 대통령 꿈이 있다 이래 갖고 뭐 여시제 어쩌고저쩌고 또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뭐 정치 내지는 미래 지도자 내지는 뭐 사회운동 뭐 이런 쪽에 또 귀족이긴 하지. 옛날에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 패밀리 가운데 제가 아는 원탑은 그 홍씨 가문은 맞아. 한때 저도 뭐 거기 사촌이다. 그게 사실 아니지만 돈이야 뭐 정씨나 이씨나 돈이 많은 가문이고 구씨나. 근데 이제 돈 말고, 돈도 있지만 문무를 겸비한 게 홍씨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버지가 홍진기라고 옛날 법무부 장관. 그 양반도 수재죠. 경성제대. 일본에 가서 사시 합격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인인데. 판사하다가 이승만 때 이제 뭐 4.19 때 뭐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또 풀려나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 양반이 딸 둘하고 아들 넷을 낳잖아요. 그게 홍씨 패밀리예요. 6명의 자녀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이 패밀리가 막강, 인물도 좋아. 6명이 또 뭐 패밀리니까. 그리고 그 공부들을 또 잘했어. 뭐 홍석현 회장은 뭐 전자공학과 나오고 뭐 또 바로 밑에 홍석조 서울법대 나와서 뭐 검사장도 하고, 지금은 이제 패밀리마트의 오너죠. 그 양반만 지금 잘 됐어. 나머지는 지금 다 별로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뭐 그런 뭐 욕심을 갖는 건 좋은데, 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인텔리전트하고 뭐 인물도 훤하고, 그 아들내미 그 백상 예술대상 할 때 뭐 상 줄 때 나오는 거 보세요. 키도 크고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지. 홍정도 씨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지금 백상 예술대상도 이게 살아남겠어요. 지금 모기업이 다 부도가 나버리는데. 어쨌거나 그 막강했던 그 패밀리가 와 망가지는 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삼성에서는 일절 안 돼요. 홍라희 씨가 뭐 지금 삼성 주식이 올라서 25조라 하는데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 뭐 그 보면은 지금 이게 부도가 심해갖고 제가 찾아보면은 홍석현 회장이 1,100억인가를 빌려줬대요. 회사에. 다급하니까. 그 장남인 정도 씨가 뭐 500억 몇십억을 빌려주고 개인 집도 팔았어요. 뭐 이태원에 또 집도 팔고 뭐 또 건물도 팔고 싹 다 팔아서 지금 아주 총력전이야. 근데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처럼 삼성이 도와주는 건 안 돼요. 이게 배임죄가 되니까. 이게 망해가는 회사를 아무리 너 친척이라고 법인의 돈을 써? 이거 안 됩니다. 법으로 다 걸려요. 그리고 개인이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는 있지, 홍라희 씨가. 근데
25조나 있으니까. 근데 도와주려면 진작 도와줬지. 이렇게 부도날 때까지 안 도와줄 리가 있냐.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SLL이라고 머리들을 쓴 거야. 그 와중에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JTBC의 알짜 재산권이죠. 그 드라마의 IP권이라고 그러죠. 저작권을 또 SLL이라는 걸 또 하나 법인을 만들어서 그건 또 둘째 아들한테 뭐 줬네. 그쪽으로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옛날에도 제가 만나본 불만들이 많더라고, 기자들이. 이거 내가 뭐 해도 회사의 알짜배기는 저 엉뚱한 회사로 다 간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이쪽 수뇌부들을 안 거야. 야, 이게 좀 돌려막기 하는 것도 심상치 않고 이거 큰일이다. 뭐. 그러니까 SLL을 이제 기대했던 게 뭡니까? 이 돌려막기 하면서 이렇게 막 써댄 돈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삼성 도움도 안 되면 그거를 경쟁력 있는 뭐 흑백요리사나 아는 형님이나 요런 뭐 있잖아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별도 회사로 이걸 상장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장받은 돈으로 좀 숨통을 트자. 해 갖고 뭐 중국 텐센트 거기서 뭐 1,000억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 갖고 뭐 될 듯 하다가 금리 뭐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OTT로 다 돌아서면서 이게 안 되니까 상장 자체가 무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사람들이 주식으로 공모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포기가 돼. 큰일 났지,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좀 모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 작년 말까지 그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기한을 못 지키니까 이자 쳐갖고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리의 수가 뭐냐. 아, 이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벌지? 그게 이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이에요. 요거를 뭐 한 4, 5년 전에 어떤 직원 뭐 해갖고 거기 가갖고 피파하고 IOC하고 해갖고 얼마? 7천억인가? 몇 년치를 간도 커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제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땡겨서 좀 많이 받아갖고 KBS, MBC 나누면 내가 좀 돈 좀 벌겠다. 이래갖고 웃기는 게 그거를 성사시킨 직원을 또 표창을 주네. 중앙일보에서. 수고했다 하고. 그게 회사가 망하는 길인데 말이에요. 판단을 잘못한 거지. 지금 만인에게 욕먹잖아요. 월드컵. 중국이 900억밖에 안 돼. 인구 10몇 억의 대국인 중국이 900억인데 우리나라가 1,800을 준 게 말이 됩니까? 어? JTBC 똥 욕심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방송국도 물 먹고 한국도 괜히 귀한 달러 써야 되고 자기는 자기대로 망하고 아무에게도 칭찬을 못 받는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중국이 900억 주고 월드컵을 보는데 우리는 1,800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다 회생 신청하고 법정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저 중앙일보나 JTBC를 살 사람이 있을까? 더군다나 JTBC는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그 빚까지 다 안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JTBC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역사의 하나로 사라질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요. 저걸 인수해도 별로 누구도. 중앙일보도 신문 사업이 사실은 중앙일보 매출도 이 종이신문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뭐 광고, 뭐 5개 광고, 뭐 이상한 광고를 돌려갖고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제 동기나 옛날 선배나 후배들이 불쌍하지. 그래도 천직이라고 믿고 30년, 40년 일해왔는데 회사가 저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제가 그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제 마음속으로도 다짐하고 제가 신문사의 후배가 들어오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자는 항상 세 군데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첫째, 신문사의 평가. 신문사 내에서 이 기자가 능력이 있다. 뭐 선배나 후배나 데스크나 국장단이나 뭐 평가. 두 번째, 전문가의 평가. 그 기자가 취재하는 부서. 문화부면 문화계 인사, 의료계면 의료계 인사, 법조계면 법조계 인사들이 아, 그 기자가 그 전문성 있게 잘 쓰는데 영터를 쓰는데 뭐 평가. 세 번째, 독자가 하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밥 줍니까? 아니에요. 이 독자가 밥을 주는, 독자가 신문을 사고 방송을 봐야만 월급을 받는데 우리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피도 마찬가지고 시청자나 독자들 생각은 저 뒤에 있어. 일단 사내에서 인정받아야 돼. 줄을 잘 서서 뭐 그래야지 뭐 부장되고 차장되고 뭐 올라가. 아니면 전문가 그룹 안에서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익을 공유해가면서 뭐 봐주고 해서 뭐 아, 괜찮은 놈이네. 너 우리 이너 서클에 들어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부패한 기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쪽 시청자들하고 독자가 제일 중요한데 옛날부터 이분들을 개똥으로 여기니까 니네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누리는 많은 혜택이나 행복은 그 태양 에너지가 뭐냐? 그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포뮬라의 제품을 사는 고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안 사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여에스터 홍해걸 뭐 아니라 누구래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나에게 지갑을 열어서 난 또는 뭐 이렇게 뭘 보고 후원을 안 해주면 그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귀족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안이고 막강한 재력이 있었는데 그냥 하다가 삼성 지원 끊기고 미디어 환경이 열악해지는데 몇 가지 무리수 두다가 그리고 지금 폭망하는 거예요. 이 가문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내려앉는 건 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뉴스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다급한가. 뭐라도 살려보겠다고 지금 먼저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제가 얻은 겁니다. 한때는 그래도 저는 사실은 중앙일보를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저는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나왔으니까 뭐 그 얘기도 할 얘기는 참 많지만 근데 마음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사주 읽어야 뭐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결과를 감수하면 되는데 옛날에 제가 알던 지인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은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거 보면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나 집사람은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요. 어느 순간 회사가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아, 대책이 없구나.' 당연하죠. 매출이 안 일어나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문 닫아야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이 사무실이나 뭐 모든 이 어떻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사례를 보면서 한국 미디어가 그동안에 좀 방만하게 또 자만했던 게 많고 진정 독자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할 때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강한 뭐 지식과 학력과 뭐 지혜와 외모와 뭐 집안의 백그라운드나 권력이나 또 뭐 돈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어느새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 잠깐만 이제 여러분 의견 읽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MBC도 쉽지 않아요, 지금. 네, MBC도 지금 적자고, 뭐 부동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지금처럼 블랙하이트 님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대구 출신에, 96년도 중앙일보자 연봉, 그러니까 그때 연봉이 셌다니까요. 홍해 쪽으로 여행 가라고요? 강철이 님? 글쎄요. 네, 아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느끼는 게 참 많고, 아무쪼록 뭐 그래도 잘 수습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정도 씨는 제가 잘은 몰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홍석현 회장이야 많이 봤고, 그 양반은 뭐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 뭐 그 아들 둘하고 딸 하나인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착해. 근데 그 있는 집안에 자녀들이 되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약하고 강단이 없고 하다 보면 좀 휘둘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책임 있게 모셔야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조언을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렇게 망가질 때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12시 넘었으니까요. 건강한 금요일 밤 잘 주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홍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